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본인들은 분양가 중개 시즌4 64화인데 오늘은 분양가 얘기가 아닙니다. 분양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주에 국토부, 재경부, 금융위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토론회가 있었고 총리님께서 주재하신 토론회도 27일에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 토론회하고 재경부 토론회에 참석했었고 금융위 때는 이제 발언 좀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토론회 23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참석 후기를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리님이 주재하는 토론회가 오늘 제가 31일 날 찍고 있는데 27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좀 참고를 하고 찍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 미뤄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제하고 대출,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대출은 워낙에 사안이 개별적이라서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완화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게 급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세제가 곧 발표가 됩니다. 8월 초에. 그래서 세제편부터 다루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제1화 세제편입니다. 근데 제가 썸네일에다가 아마 대환장 대토론회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유는 왜 제가 대환장 토론회다 그랬냐면 약간 형식이 좀 애매했죠. 물론 처음 있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런 기회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국민 토론회라고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좀 너무 형식이 작았다. 규모도 그렇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온라인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 토론회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규모가 너무 커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물론 발언하신 분들이 모두 자기 입장에 맞춰서 발언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의견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주장들에 있어서 사실 몇몇 전문가분들의 주장도 어이가 없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환장 토론회라는 썸네일을 붙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뒤에서 그럼 이 세제 개편이 됐을 때 대략 윤곽은 보였거든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줄 평은요. 문제는 강화가 아니라 완화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부가 완전히 강화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완화 부분 특히나 고가주택, 초고가주택과 다릅니다. 현재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기준도 12억 선이고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 어떤 기준, 고가 기준입니다. 12억 선인데 공정가액 비율로 따지면 대략 시가로는 20억 선인데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기준이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은 새로 규제를 하겠지만 기존의 어떤 고가 주택에 대한 건 완화가 있을 텐데 그 완화의 여파가 저는 생각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런 세제 개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당연히 뭐 재산을 잃는 것보다는 늘리는 쪽을 생각하시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혹은 문제는 강화해라 완화 쪽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일단 한 줄 평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토론회에서 제가 발언은 못했어요. 대통령 토론회에서. 왜냐면 저는 전문가라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카페를 20년 해왔지만 그렇다고 전문가 뭐 교수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어디 방송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반이라고 보기엔 또 그것도 애매해요. 약간 중간자적 입장. 사실 제가 하루 전날 최종 통보를 받고 확정 통보를 받고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저희 카페에 게시판들을 개설했거든요. 저희 카페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나왔던 의견들 같은 거 갖다가 추려서 정리해서 비록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자료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언으로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한 사람당 2분 정도밖에 발언 기회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발언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손은 들어봤는데 역시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명당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자료집을 준비해 갔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KBS 영상인데 마지막 인사 장면이거든. 대통령님께서 인사 다 하셨습니다. 또 이거 자료 이거 초록색이 접니다. 청개구리 드렸어요. 꼭 읽어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보좌진에게 넘기신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님이 다음날부터 지금 가 계시죠. 11일 동안 해외 순방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읽으셨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의견을 전달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아니다. 자, 는자하고 조사, 가짜에다가 제가 빨간색 쳐놓은 이유는 좀 뒤에서 요 조사를 좀 바꾸는 제목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나름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목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아니다. 즉 다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대통령께서 뭘 계속 물어보셨냐면 초고가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초고가 기준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되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이잖아요. 보유세 말고 부유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기존의 10억 고가 기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1000에 50, 5억, 10억, 0 모든 양도세. 이날 발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학생분들이 한 두어 분 정도 발표하셨는데 대학생들 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서울 기준에선 1000에 50 정도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50 정도.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거기 나왔던 대학생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었는데 1000에 50 살고 있는 나보다 많은 보증금과 월세.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좀 집이 돼서 5천에 한 100만 원씩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1000에 50인분이 그날 나왔던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1000에 50 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20대들 집 없이 직장 가까운 데 하려고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치르면서 혹은 싸게 치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보다 비싼 보증금과 혹은 월세 혹은 집이 있기만 하더라도 부자로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5억 10억 얘기는 대전에서 올라오신 충남대 교수님이었나요? 경제학과 교수님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본인 집은 이제 10년째 5억인데 고가 기준은 뭐 전국 평균이 5억 정도니까 그 두 배인 10억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 그 외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5억 그리고 그 집이 좀 올랐을 때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높은 가격인 것 같은데 10억이 넘으면은 부자 아니냐 고가 기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0은 경실련에서 오신 분 여성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재경부 토론회 때도 뵙고 그날도 이제 발언을 하셨었어요. 앞에 패널로 나오셨었거든요. 그날은 관객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었는데 이날도 무주택자시다 보니까 집이 있으면 전부 다 사실은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봅니다. 즉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가격대든 그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 거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양도세 이거는 이제 이광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으신 이광수 대표님 많이 나오시죠. 이분이 이런 걸 주장하셨어요. 그날 뭐 생애 양도세 면제 기준을 갖다가 횟수로 정하자. 그에 따라서 뭐 금액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부자 기준에서 안 되죠. 왜냐면 횟수로 제한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10억 양도 차익이 나는 사람이랑 1억 양도 차익이 나는 사람이랑 똑같이 한 해 횟수로 고정하면 불평등하잖아요. 당연히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집 해라 생애에 한 번 쓸 수 있게 하자. 뭐 한 두 번 쓸 수 있게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 두 번이란 게 이게 뭐 20대 때 써야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고 40대 50대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조적으로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금액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평생 동안 10억. 사실 얼마 전에 평생 동안 2억까지만 해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양도세 면제를.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물가 상승이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도가 10억이라고 해봅시다. 2억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10억이라고 했을 때 26년에 2억 그 다음에 36년에 8억 합해서 10억을 갖다가 양도차익 낸 사람과 거꾸로 26년에 8억 36년에 2억 그래서 10억을 양도차익 낸 사람이 같습니까? 물가 상승을 갖다 고려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물가 상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분양가 중개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사회가 물가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랬을 때 20년도에 1,000원이었는데 21년도에 2,000원이 됐다고 봅시다. 2배. 그럼 23년도에는 얼마가 될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세요. 1,000원이었으니까 2,000원 됐고 그 다음에 에는 3,000원, 그 다음에는 4,000원, 그 다음에는 5,000원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20년도에 1,000원이었던 게 21년도에 2,000원 됐다면 100% 오른 겁니다. 따라서 22년도에는 1,000원, 2,000원 다음에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8,000원이 되는 게 상승률에 따른 상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감각에 따라서 1,000원이 2,000원 됐으니까 그 다음에 3,000원, 그 다음에 4,000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0원이 2,000원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4,000원이 되고 그 다음 8,000원, 16,000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두 배씩 오르는 건 아니지만 물가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올라서도 안 되고요. 이 양도세에 대해서 금액이든 횟수든 이런 걸 갖다가 제한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 그때는 또 이제 물가라든가 뭐 경제 상황이 완전히 꺾여서 가액이 갖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액이나 횟수로 양도세를 갖다가 제한을 했을 때 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 부작용이.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당연히 드러나자마자 폐지될 법안이에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법으로서 이번에 뭐 세제를 갖다가 입법으로 바꿔서 아예 못 바꾸게 하겠다는데 저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걔니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광수 대표님의 그 양도세를 제한하자, 횟수 혹은 뭐 금액으로 제한하자 이런 주장들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은 말이 안 돼서 금방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인데 1050 혹은 5억의 2배 10억을 주장했던 분, 그 다음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모든 유주택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주장. 근데 그게 또 고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온 대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럼 서울에 30억짜리 50억짜리 7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냐라는 얘기예요. 30억, 잠실에 있는 엘리트 정도 되죠. 이번에 들어간 흑석동의 서밋 같은 분양가가 이랬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내가 부자야, 50억짜리 반포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 있잖아 이럴 거고, 또 그분들은 원베일리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또 이분들은 야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데 200억 300억짜리 그게 초고가지 무슨 우리가 초고가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따라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께서 물론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하는 거는 좋았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최고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고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가 해봐야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기준은 좀 전에도 보셨지만 개인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050 사는 대학생은 그거보다 많은 보증금에 월세 내고 사는 애도 부자가 되는 거고 5억짜리 사는 분은 10억짜리가 10억짜리 사는 분은 30억짜리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고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왜냐면 모든 통계 자료를 더군다나 이런 주택 가격의 어떤 추이는 장기 통계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자료를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정부고, 또 그걸 갖다가 세금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는 게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연구원들도 있고, 그게 뭐 LH든 국토부든 부동산원이든 어떤 통계기관이든 그쪽의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러고 그걸 갖다가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고가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갖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국민에게 고가 기준이 얼마냐 물어보는 순간 그거는 답도 없는 싸움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장기 통계적인 어떤 접근과 그 기준점을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지난 영상 정도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올렸던 표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보여드렸죠. 7, 80년대에는 서울 신축 단위의 구축 말고 서울 신축의 경우에 70년대, 80년대에는 1000만 원 단위였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렸죠. 서울 구로구 쪽에 있는 17평짜리 아파트가 1400만 원이었다고, 분양가가.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81년도였습니다. 그때 뭐 잠실 쪽이라든가 뭐 반포 쪽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제가 직접 집을 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이 억 단위로 넘어왔다. 즉 1000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로 됐고, 2010년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반포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 나오기 시작했던 때죠. 이때부터 10억 단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서울 신축에. 그래서 20년대인 지금은 10억 단위가 당연히 발에 채이죠. 꼭 신축만 아니라 구축들도 전부 다 10억이 넘어버렸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7, 80년대는 1000만 원 단위, 그 다음에 90년대하고 2000년대에는 억 단위, 그 다음에 10년대, 20년대 10억 단위로 나름 장기 추세로 보면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통계적 의미를 가진다고 봤어요. 즉 제가 뭐라고 정리했었냐면 서울 신축은 20년 주기로 10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고, 구축의 경우는 30년 주기로 10배가 상승하고 있다. 신축끼리 비교했을 때는 20년 단위로 대략 10배씩, 즉 1000만 원 단위가 억으로, 억 단위가 10억 단위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30년대 100억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곧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반포 쪽에서 5000세대 규모 단지가 하나 나오는데 걔가 아마 국평 기준입니다. 이거 지금 국평 기준 아마 시세 90억에서 100억 형성할 거고, 30년대 갔을 때 그런 애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40년대에는 20년이 지나는 거니까 100억 단위가 아마 서울의 어떤 기본가, 디폴트 값이 될 거다. 아파트에, 국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 요인도 거기서 분석해 드렸었어요. 그 영상에서 70년대 대비로는 700배 이상 올랐고, 올해 GDP 성장률이 작년 대비 10%가 넘기 때문에 거의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여하튼 70년대 대비는 700배가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00배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MT 유동성은 옛날 통계가 잘못돼서 그렇겠죠. 7060배입니다. 7060배. 예, 그럼 그 당시에 이제 MT 유동성에 대한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가 좀 발전한 80년대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GDP 같은 경우에는 67배, 올해 지나면은 아마 80배 가까이 성장할 것 같아요. 80년도 대비. 그 다음에 GNI는 50배, 역시나 이것도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MT 유동성은 45배 성장했습니다. 즉 제가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이 표를 갖다 만들어 드렸었고, 이걸로 봤을 때는 30년대 100억 단위가 나오게 될 거고, 서울 신축 기준으로 40년대에는 이 100억 단위가 흔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만약 제가 얘기를 한다면 세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반발이든 비판이든 이런 걸 듣게 되면 이런 통계를 갖다 제시해 주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표를 갖다 보여주면서 물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가 기준선이 어딘지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가 정말 시장이 문제가 있을 만큼 가격이 올랐는가부터 봐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있지만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어떤 평균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평균선에서 이렇게 어긋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지금 서울 신축 시장도 물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아파트가 100억이야.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 나오고 반포제에 나올 때 무슨 10억이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다 10억 단위입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부동산 투기에서 몇몇 투기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잖아요.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이라고. GDP, GNI, M2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이것들과 장기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혹은 구축 아파트 가격의 관계를 갖다가 과연 정확히 제시하고 있느냐, 정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갖다 물어보고 싶은 거고, 적어도 제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분이 그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하고자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장기 통계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고가 기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즉 사람들한테 고가 기준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부자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국민에게 한다면 국민은 다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해야 될 거다. 꼭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모두 부자는 아니다. 아까 가하고 는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고가 기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전부 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말 부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는 건 상대적 개념이긴 한데 있어야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부자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거는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서울과 수도권의 역차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뭐 서울에 집이 뭐 수십억짜리가 있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도권 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20년째 1가구 1주택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비싼 아파트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뭐예요? 실거래가도 10억 미만인 아파트 20년째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여하튼 역차별이 뭐냐면, 대전에서 올라오신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5억에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5억이다. 근데 서울은 뭐 30억, 40억, 50억 하는 거 그런 고가 아파트 문제가 있다. 전국 평균인 5억에 2배 정도 되는 10억 이상 고가로 생각하고 기준을 때려야 된다.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12억은 되는데 실거래가 20억이고 보유세하고 거래세, 아까 말했던 종부세하고 양도세 배제 기준선이 12억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걸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뭘 모르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지방의 5가 서울의 15억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모르세요. 물론 단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지방의 5가 서울의 15억이었다. 이게 대전이거든요. 대전 제가 분양가 중계 몇 번 해드렸잖아요. 대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감청사 앞에 둔산, 여기 다 재건축돼야 되는데 여기 크로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목련 뭐 이런 애들 가격 보세요. 16억, 10억.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죠? 이게 15, 16억이에요. 그거 말고 좀 신축대 어디냐면 도안지구에 있죠. 도안 이쪽도 제가 분양가 중계 해드렸잖아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대략 10억 조금 안 되는 선, 84 기준 8억에서 좀 비싼 놈이 제가 9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억에서 9억 선. 그 다음에 구축으로 괜찮은 곳은 분양가 중에 제가 봤던 거는 이 서대전 공원이 있는 곳, 2호선 여러분 이제 교차하게 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센트럴파크 있었잖아요. 이거 갖고 제가 1, 2단지 갖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가 2단지가 한 6억 선이에요. 지금 84가. 여기 84잖아요. 지금. 보시면 최고가 6억 3천, 최저가는 5억 선이니까 5, 6억 선이에요. 내 같은 경우가 들어간 게 2007년, 대략 20년 됐죠. 이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센트럴파크 2차나 1차가 대전에서 살기 나쁜 곳이 아니에요. 물론 신흥주거지인 도안이라든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둔산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전 내에서 얘네를 갖다가 나쁜 곳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는 이 크로바 목련이 있는 둔산 쪽을 뭐 서울의 반포, 잠실 이런 1급지 정도로 본다면 도안 정도가 신축
신축 아파트고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지금의 뉴타운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분양가 30억 치고 있는 노량진 흑석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적어도 3급지 정도 됩니다. 대전에서. 대전 분들은 여기 3급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높다고. 그럼 서울의 3급지는 어디냐? 잠실 뭐 이런 거 다 빼고 사실 얼마 전까지 흑석이 3급지였는데 3급지로 말씀드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30억의 분양인데 완판됐기 때문에 강북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강북의 기름 뉴타운이라든가 장이 뉴타운, 마레프도 3급지는 아니다라고 생각들 하실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분양가 중계 해드렸잖아요. 이쪽에 장이 쪽도 여기 얼마입니까? 신축 분양가가 18억이고 구축들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좀 전에 대전에 구축 본 거니까 구축들이 12억 막 이렇게 가요. 여기 좀 있으면 아까 대전도 여기 있었거든요. 11억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장이나 기름이 대전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센트럴 아이파크 걔네들 정도의 지위냐 그보다 훨씬 낮은 곳입니다. 사실은 훨씬 낮은 곳이에요. 사실 3급지로 볼 수 있었던 서울, 잠실, 목동, 여의도 이런 거 다 빼고 3급지로 볼 수 있었던 노량진하고 흑석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얘네들 뒤쪽에 있는 거 한강 푸르지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25억 선 넘었거든요. 무섭게 오르고 있었죠. 22억, 24억 그렇죠. 근데 25억 선 접근했어요. 여기 떠 있잖아요. 25.5억, 25억. 뒤쪽으로 가도 20억대예요. 얘네들도 들어간 게 2012년, 15년 차 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지방에 5억짜리 갖고 있는데 서울에 15억이 있으면 부자 아니야? 부자 아니란 얘기예요. 서울에서. 즉 사용 가치는 거의 유사해요. 15년차에서 20년차 된 아파트고 특별히 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지방이라면 대전이면 대전, 뭐 청주면 청주 이럴 거고 서울은 서울에서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 크게 어떤 차별성이 없는 정도 선에서 보면 대략 저는 지금까지 분양가 중개하고 카페에서 한 20년 동안 하면서 본 결과로는 조금씩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디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하고 대략 1대3 정도, 3대1 정도 차이는 납니다. 더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즉 같은 수준의 어떤 아파트를 대전에 살 때는 5억이면 사는데 서울에 살려면 15억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울 시민들이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즉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신축으로 수영장 있는 아파트들이 커뮤니티에 사우나 수영장 이런 고급 커뮤니티 갖춘 애들이 지방에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가고 있고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렸잖아요. 대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억 조금 넘어가는 선에서 8사 기준 분양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에 됩니까? 10억짜리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전에 봤던 흑석동이 썸이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30억 되고 강북 쪽으로 가면은 15억에서 20억 선은 가요. 그리고 강남은 구축이더라도 수영장 있고 그러면은 50억이 넘어갑니다. 반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 수영장 없잖아요. 사우나만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파급 가야지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50억이잖아요. 거기 84가 기본적으로.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같은 수준의 아파트라고 하면 지방보다 서울이 적어도 3배는 비싸다. 지방에 따라서는 서울이 4배 혹은 5배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급지로 비교하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서울이. 즉 같은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를 서울에 소유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즉 지방에서 5억짜리 갖고 있으신 분이 서울에 15억 정도를 보면 부자처럼 느끼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15억짜리 갖고 있는 분이 지방에 5억짜리 갖고 있는 분보다 부자로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적인 어떤 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뒤에서 뭐 주택가격 세제로 안정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런 역차별이 일어났을 때 수도권과 서울에서 주택 가격보다 더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갖다가 단순하게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지방의 5억과 서울의 15억 정도는 유사한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 교환 가치가 다를 뿐이지 사용 가치는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애 교육시키는 측면이든 직주 근접이든 거의 유사할 겁니다. 1대3 비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전 경제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이 5억인데 그거 2배 정도인 10억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당수 아파트들이 고가주택이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게 몰골 여파는 상당히 클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택 가격 차이만큼 소득차가 나지도 않아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내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지방의 가격차가 같은 사용가치를 가질 때 되게 대략 1대3 정도 나거든요. 근데 그럼 서울 시민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 3배 정도 돈을 많이 버느냐? 최저임금이 3배 비쌉니까? 서울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서울이 아무래도 소득이 더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2배, 3배 되진 않습니다. 가격차만큼 낮진 않아요. 아파트 가격 차이만큼.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 사람들이 좀 불쌍해요. 저 경기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지 거기다가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안정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의 세제 기준을 갖다가 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가, 최고가,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이든 최고가 기준이든 가액으로 하는 순간 헷갈립니다. 지금 가액으로 돼 있는데 뭐 12억 이상이면 고가주택, 아니다 뭐 30억 이상 해야 된다, 50억 이상 해야 된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바뀌고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10억짜리가 같은 10억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화폐 가치만 보더라도. 따라서 저는 비율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공시지가 상위 0.1%, 1%, 10%, 20% 뭐 이런 식으로 비율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논란이 조금 더 잠재워질 겁니다. 가액은 혼란만 더 부추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낼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정부안이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이 아마 편집돼서 올라가면 8월 3일, 4일 이후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까라는 것 갖다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망한다. 뭐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내올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 기준은 일단 이거는 확인이 되거든요. 고가 기준은 완화시킬 거예요. 뭐 12억 기준. 왜 12억 기준을 완화시키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전에 이거 흑석 보셨잖아요. 이거 작년에 얼마였냐면 10억대였어요. 15억, 16억 했는데 근 10억 오른 거예요. 얘네들 15년 된 구축 애들. 여기만? 아니요. 강북도 그렇고 퍼져나가고 있죠. 수도권 전체로. 이런 상황에서 그 12억 기준선을 유지하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에서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이 넘어섰는데 중위 가격 아파트, 즉 서울에서 절반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고가주택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공정가액이 현재 실거래가 60%이기 때문에 20억 정도 실거래가가 돼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서울이. 따라서 고가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안 나왔죠. 지금 12억 선을 뭐 14억 선, 15억 선 정도로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정부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초고가 기준을 신설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30억, 40억, 50억 선까지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실거래가 기준인지 공정가액비를 올리는 걸로 하는 건지는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하고 하위 유주택자, 즉 하위라고 표현을 쓴 건 상중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즉 저가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는 고가 기준 때문에 실망을 할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전에 5억짜리 갖고 있는 그 교수님이라든가 경실련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야 정부가 12억 지금도 비싸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12억을 14억, 15억으로 올려? 그 기준을 부자들한테 감면해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반면 중위 유주택자, 중위 가격, 예를 들면 뭐 서울 기준 하면 10에서 20억 사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덜 완화된 고가 기준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10억에서 14, 15억까지 해주면 좋은데 지금 집값 상승세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흑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실거래가 기준 20억까지 지금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였는데 그나마 비과세 기준. 근데 그게 지금 14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흑석에 있는 줄 보셨잖아요. 노량진의 흑석이든 이쪽에 있는 구축들도 그 기준 넘어갈 거거든요. 14억이나 10억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격보다. 신축은 특히나 신축들은. 이건 강북 쪽도 마찬가지예요. 강북 쪽도 장이나 기름 쪽 보여드렸잖아요. 15, 16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구축이 그리고 신축이 한 18억에 나오고 있는데 월계동에 이번 주에 15억의 분양가들이 내가 있어요. 월계동은 서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곳인지. 근데 거기 15억 분양가들이었는데 100대1 나왔어요. 84가. 즉 중위 가격 유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완화가 너무 덜 완화된 고가주택 기준 때문에 실망을 하실 겁니다. 왜? 내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상위 유주택자, 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래 내고 있었는데 강화가 되네? 뭐가? 초고가 기준이 생기잖아요. 초고가 기준이. 그걸 30억 할지 40억 할지 50억 할지 모르는데 지금도 세금을 갖다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유세 개념을 또 낸다고? 물론 종부세가 원래 부유세 개념인데 워낙에 흔해져서 부유세가 아닌 거가 돼버린 건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부에서 고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초고가 기준을 신설해서 완화와 강화를 갖다 동시에 시키는 좀 애매한 세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계층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느니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신데 여하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났을 때 다 실망할 거다. 어느 계층이든. 이유는 달라요.
완화돼서 싫고, 덜 완화돼서 싫고, 강화돼서 싫고, 여하튼 다 싫어할 겁니다. 개편을.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실망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세제 개편이 나온다면 당장에는 어느 계층이든 내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하위층이든 중위층이든 상위층이든 내 입장에 반해서 실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더욱더 실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날 발언했던 분들도 사회 방향성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정치적 얘기가 사실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시겠지만 저희 아름집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고, 저 역시 저 빨강 파랑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다 저 카페에서 자르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 지방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고 싫음 호불호는 개인 정치적 견해 차이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좋고 싫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적어도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예상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될 거로 예측한 쪽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꾸로 압도적으로 반대 진영 쪽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설왕설래가 있죠. 뭐 정치적 이유를 대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아까부터 보여드린 여기에서 딱 드러나는 동작, 흑석, 동작구 흑석이나 동작구 노량진. 여기 어떻다고요? 작년에 14억에서 16억 하던 구축애들이, 15년차 구축애들이 1년 지나면서 10억이 올라서 25억 갔어요. 얘네들이 뭡니까? 20억을 넘는 순간 양도세 비과세 기준보다도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 기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게 더 계속 확장되고 있죠. 더군다나 동작구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1급지 아니에요. 2급지도 아닙니다. 저 여기 3급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흑수동 가보세요. 여기 다 뒤에 고바이고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앞으로 바뀌겠지만 가격 자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세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세제 강화로 가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선거 전부터 정부 쪽에서 세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과 반대되는 쪽에서는 세금 강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강남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종부세든 양도세 배제든. 여기만? 아니에요. 강북도 장애유탄이고 이쪽도 지금 신축 분양가가 9평 18억인데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특히나 서울인데. 주변에 있는 구축도 15억짜리도 많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보점 이제 막 뚫은 애들인데, 그 소유주분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안 내던 걸 내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왜냐면 비과세였던 게 과세 대상 변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 200만 원 내던 사람이 300만 원 내는 거는 타격이 덜할 수도 있는데, 안 내던 사람이 100만 원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타격이 심합니다. 주관적인 타격이. 근데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에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공시가 말고 실거래가 기준 1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에요. 이제 지방분들은 뭔 소리 하시겠지만 서울에서는 그 정도가 중산층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10억에서 30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저는 대략 중도층인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중도층이 줄어든 건 맞아요. 양측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강성 정치층, 고관여층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중도층이 과거보단 줄어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의 어떤 사회에서의 비중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양쪽 진영은 비율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도층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 진영 중에서 그거에 의해서 사회가 방향이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지방선거에서 이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가 있을 때 보통은 자신의 가치라든가 신념체계,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
즉 자신의 가치, 신념, 양심과 다르게 안 내던 세금을 낼 것 같아서, 그리고 세금이 좀 광폭으로 오를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이나 신념과는 다른 선택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전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방선거 결과에.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 지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번에 세제 기준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그런데 이번에 세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럼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향, 즉 중도층의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금에 의해서, 세금, 나의 과세 부담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더더욱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사회적 방향 결정짓는 판단들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중도층이.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욕먹을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어느 쪽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속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세금 때문이었던 것이 맞다면 그 세제 기준은 잘못된 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더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화시킬까 봐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더 강화한대요. 물론 고가 기준이 12억 선을 14, 15억 선으로 올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4, 15억 선 정도로만 2, 3억 정도 올린다? 똑같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서울시 지방선거 결과는 그 단면이 약간 나온 측면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 세제를 갖다가 완화는 시키지만 전반적인 서울의 집값 상승이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봤을 때 완화는 완화인데 강화된 쪽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부분만 보였던 이 서울시 지방선거 결과 같은 것이 더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아, 정말 힘듭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연관이 돼서. 그래서 지금 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단순하게 개인적 입장에 따라 실망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 더욱더 실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꼭 정부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제를 조심스럽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번에도 좀 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럼 대안이 없잖아.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집값은 세제로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특히나 중도층이 이런 식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입법을 해놓으면 뭐예요? 세제 이런 거 다 바꿔버릴 텐데.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집값은 세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잡아야 돼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는 관용구가 있잖아요. 아파트값 잡으려다가 사회적 방향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더 큰 걸 잃는다고요. 저는 그래서 빈대, 집값을 말한 건데 이거는 정석으로 가야 돼요. 공급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공급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동산 토론회에서 기회가 없었어요. 전부 세제 얘기하고 대출 얘기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손을 들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좀 사람이 손을 안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랬었거든요. 그 끝나갈 무렵에. 그래서 다 하고 가라고 계속 시켰거든요. 그때는 들면 될 것 같긴 했는데 공급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그래서 그 자료집에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대통령께 드린 자료집에 그 공급 중심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안 했는데, 빈대는 즉 서울 집값은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공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안이 너무 정부가 통제 위주로만 생각해서 그런데, 통제하지 않고도 정부가 바라보고자 하는 집값 안정화시키면서 공공주택 같은 거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급 방안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세제를 갖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정책의 힘이 저는 소실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중도층의 세제 개편에 따른 어떤 향방? 이거. 그게 보였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걸 다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먼저 또 해드릴게요. 성장을 멈춰야 하는가. 사실 불로소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님도 이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GDP, GNI, M2 유동성 같은 게 전부 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보건 통계에 따라 수천 배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장기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뭐 경제 성장 안 이루어진다 뭐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명목 GDP가 평소에 볼 수 없던 그 4배, 5배 가까운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경상수지 흑자란 거 관심이 있으신가요? 역대 최고가 우리나라 1250억 달러였어요. 경상수지 흑자. 무역에서 얻는 이익. 근데 올해 3천억 불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들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전부 다 순차적으로 GDP가 GNI로, 그게 또 M2 유동성으로 전이가 돼요. 추정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급속하게 이루었던 대표적인 국가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멈추질 않고 있어요.
올해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이거 중심이긴 한데 뭐 사실 18개 분야에서 올해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주요한 18개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 관련인데 여하튼 이렇게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그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것도 이런 나라에서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들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치게 됩니다. 그게 뭐 불로소득으로 나온 것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돌아가는 시스템이. 근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거 집값은 멈춰야 된다. 집값은 성장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누르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딴 데로 가죠. 뭐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주식은 생산적이라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이 어제 그제 매도 사이드카 서킷 걸렸다가 오늘은 매수 서킷이 걸리는데 주식은 생산적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노동소득 이런 걸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식은 정확히 그러고 뭐 생산적인 것에 기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노동소득은 아닙니다. 똑같은 불로소득이에요. 무슨 노동소득이에요, 주식이. 주식 차트 보는 게 노동이라면 부동산 차트 보는 것도 노동이죠. 생산적인 것에 관여를 한다, 주식이. 맞아요. 부동산은 그럼 생산적인 관여 안 하나요?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동차 바꾸죠. 인테리어 바꾸죠. 재개발, 재건축 되면 새로운 가게들도 성업을 하게 되고 내수 시장에 생산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부동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도대체 몇만 채인데요.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그때 만든 게 350만 원. 그 뒤로 들어간 놈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세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만 해도 전체 주택의 30%가 넘어갈 거예요. 걔네들이 재개발, 재건축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걔네 불러일으킬 고용, 내수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주변에 신축들이 올라줘야지 재건축, 재개발이 돼요. 구축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문제잖아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아는 문제입니다. 주변 가격이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요? 즉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순차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내수도 살아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방에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눌러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에서 다른 자산시장과의 어떤 비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만큼 성장의 동력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성장의 동력원이다 라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불로소득이다 따라서 다 환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수도 죽게 되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경제는 한쪽 바퀴로 굴러가지 않잖아요. 부동산도 중요한 바퀴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갖다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부가 그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갖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통계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 연구를 한 걸 내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23년 이후에 강남 쪽에 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만 보는 거잖아요. 강남도 이렇게 되는 순간들 많아요. 그래서 장기 평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인가 이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 제시됐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근데 마냥 그냥 불로소득이다 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경제의 한쪽 바퀴를 갖다가 멈추게 만들고 이거는 전체 영향을 미쳐서 전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서 풍선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체 경제 시장에서 어떤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쪽이 너무 과열된다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더더욱 실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즉 이번 세제 개편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내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부자가 되는 길. 근데 뭐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부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제가 개편된다고 해서 녹놓고 있으실 것들도 아니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남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수가 있는가. 그 분야에는 뭐 주식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는 거고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제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로 부동산 잡지 못한다. 아주 간단해요. 세제로 만약 부동산을 잡을 수 있었다면요. 이미 잡았어야 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었고요. 약효가 정도가 세지 않아서 정도 세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 저도 봤었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세제로 만약 잡을 수 있었으면 전 세계 어디선가는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본받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세제로 잡은 나라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냥 부동산 모르는 놈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나라는 보지 못했어요. 애초에 사회 체제가 다른 나라들 제외하고요. 그건 세제가 아니잖아요. 체제로 잡은 거죠. 체제로. 그게 전제가 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만약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춰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만약 세제를 강화돼서 낸다면 그 다음에 세제 기준에 시장에 맞춰 나올까? 저는 뒤쪽에 물음표 써놨죠. 이쪽이 뒤쪽에 느낌표니까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닐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제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고가 기준은 지금까지 12억이었던 거는 한 15억 선까지 대략 시거래가로는 20에서 30억 선인데 뭐 공정가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여하튼 지금보다 2, 3억 수준? 그냥 실거래가로 3, 4억 수준 높여주는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완화시키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초고가에 신설한다고 하는 어떤 부유세 개념의 어떤 새로운 세제 같은 것들의 경우에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뭐 고가 주택에다가 세금 떼면 그 사람들 그거 팔고 나가겠지? 그거 대출받아서 세금 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출까지 막는다고요? 그거가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만 대출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세제 기준이 시장에 맞춰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가 기준 12억 선을 갖다가 상당폭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단기적인 그 아래 가격대 아파트의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올리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실거래가 공정가액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12억 기준이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15억까지 올렸다 치잖아요? 그럼 12억에 있던 아파트를 그냥 15억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올라가.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하는, 완화할 때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가격을 갖다가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정치적인 중도층들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 못해요.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결과. 더 강화시키는 결과만 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세제 기준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기준이 나와버렸는데 이 정부는 세제를 갖다 이런 방향으로 나를 갖다가 일단 무조건 세금 부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걸 확인시켜 준 거니까. 이거예요. 최후의 수단이 도움될 최악의 상황인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과거에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어떤 때 나온 겁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일 때 나오는 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핵폭탄을 던질 때가 뭡니까? 다 져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던질 수 있는 게 핵폭탄 정도? 뭐 이런 거잖아요. 즉 최후의 수단은 최악의 상황에 나야 되는데 지금이 정말 최악인가요?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정말 최악인가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좀 오른 놈이 있다고 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정말 최악이라서 세제 전체를 갖다 건드려야 될 상황인가요? 그것도 강화 쪽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맞춰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완화시키는 기준의 어떤 폭도 너무 작고 초고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돌아올 결과를 보면은 진짜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즉 세제로 집값을 잡을 때는요 정말 강력하게 미친놈처럼 잡을 때 써야 돼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잡아야죠. 지금부터 거래를 하는 순간 너무 미친듯이 올랐을 때 양도소득은 전부 다 세금으로 귀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세제예요. 정말 집값 잡고 싶을 때. 근데 그거는 정말 비상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더라든가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겠지만 아니면 뭔가 문제가 터져서 정말 집값이 터키라든가 몇몇 나라에서 물가 상승이 1년에 뭐 100% 200% 이렇게 생길 때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된 게 세제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괜히 건드려서 집값을 불안정해 만드는 세제 개편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투기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년째 1가구 1주택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에서 저는 부동산이 재밌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카페 운영도. 고가 기준 완화선에 따른 서울 수도권 중저가 시장의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억 기준이 15억 기준으로 된다? 뭐 14억 기준 얘기도 나오던데 그걸로 세제 개편이 발표되는 순간 그 가격대에 있던 아파트 12억짜리 아파트는 그냥 14억 되는 거예요. 하나만한 세제 개편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 중도층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겠다. 이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은 개편인 거고 주택가가 안정화시키는데도 그 정도의 완화폭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고가 기준선을 갖다가 30억까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30억까지 12억 선이었다가 30억까지 올려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장은 그냥 시장 가격으로 흘러갑니다. 12억이 갑자기 15억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근데 12억을 갖다 15억 기준으로 바꾸잖아요. 그건 12억짜리가 곧 15억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 30억까지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고가 기준을. 초고가 기준 낮은 게 지금 30억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다?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시장은 15억 이하를 보통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정부가 이번에 완화시키는 만큼은 시차를 조금 두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매수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그냥 2, 3억을 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제를 반대하는 건데 이렇게 완화시키는 건 거꾸로 제가 청개구리잖아요. 닉네임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럼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실 작년부터도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중저가 시장이 계속 움직여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고가 시장 완화는 기름이 붓는 겨.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층의 어떤 정치적 판단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완화폭을 그리려면 확실하게 높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지금 뭐 세수가 부족한 정부는 모르겠지만 세수는 지금 초과 세수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세수 얼마 안 거쳐요 사실. 종부세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서 종부세로 걷는 세수가 뭐 그렇게 뭐 많은 비중 차지해서 이게 사라지면 뭐 정부가 일을 못합니까? 절대 그런 수준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시장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시장도 여러분 분양가 중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부산, 대구, 대전도 나쁘지 않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교수님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몰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중저가 시장 15억 이하 시장이 반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곧장, 거의 곧장. 부동산 시기로 거의 곧장입니다. 당장 내일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6개월이 초단기입니다. 공급 대책 부재에 따른 신축 상승.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공급 대출 세제 세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세제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올린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근데 정말 목적이 그건지 아닌지는 뭐 정확한 답변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 토론회들에서 세제를 이렇게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쓴다는 건 공급 못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공급을 잡을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된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세제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가 정부가. 이거 시장이 그 얘기가 다 알아먹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세제로 집값 안정화다 이루겠다는 발상제체가 나오는 것부터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그 남기업 소장님이라든가 그 경실련 쪽 여성분이라든가 이 진보 정부 들어섰을 때 그 진보 진영 측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반대되는 주장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 정부가 운영해야 될 정책에 있어서 세제를 올리는 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저는 부의 재분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로 잡을 거를 주장하는 순간 그 의도하셨던 것들과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들을 봤잖아요.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제를 갖다가 자꾸 진보정부가 잡았다고 해서 세제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 공공주택을 갖다가 빨리 건설해라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많이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비중이 낮은 것도 맞아요. 공공주택이. 다만 재원이 없는데 그걸 세제로 때려박을 수 있는 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규모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행동에서 나냐면 신축이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직주근저 좋은 신축들 뭐 그런 거 실제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계 여기에 들어가는 놈인데 15억인데 기본 분양가가 14억 9천인가 그렇거든요. 84. 걔가 100대 1이 나왔어요. 바로 엊그제 나온 거죠. 근데 다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제가 나와야죠. 8월시에 나온다니까 그거 나오자마자 제가 뭐 예상해서 지금 예상해 드렸던 거에서 많이 벗어나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초고가 기준 정도? 그게 뭐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의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하고는요. 뭐 이 영상을 갖다가 뭐 아주 고액자산가 분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아까 한 줄평이 그거 있잖아요. 강화보다 완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즉 한은행 고가주택 기준선인 12억 선이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대략 14, 15억 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공정가격 비율 같은 거가 다 얘기 나와야 되니까 그거 보고 곧장 어느 쪽 시장들에 여러분들이 나름 투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집을 사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투자 개념을 갖다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걸 이념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하튼 정부 세제가 정확히 확정되는 날이 오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죠. 빠르면 그때 이제 그 기준을 놓고 요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은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서 공급 쪽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영상을 갖다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급으로 잡아야 되고 저는 공급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 내에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제는 의미 없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가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 더 올릴 텐데 지금 상황에선 이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라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평등은 평균화가 아니다. 이건 꼭 생각해야 됩니다. 평등은 좋은 가치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누가 싫어해요. 근데 평균화가 아닙니다. 평등을 평균화로 이루려고 하는 순간 평등이 깨지게 되면서 의도했던 것과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꼭 경제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제에 있어서도 평균으로 세제 기준을 잡는다? 뭐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세제를 잡아버린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방향성이 이상한 데로 흐르게 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사회 방향성에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따라서 평등을 평균으로 혼동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제 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분양가 중개를 해드리잖아요. 주변 시세 이런 거 해드리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대통령 토론회를 비롯해서 이번에 부동산 토론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게 돼서 그 후기편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분양가 중개 앞으로 하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걸 또 저희 회원님들 특히나 이 영상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올려드리는 영상 시리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급편 내드릴 거고요. 아마 공급편 내드릴 때쯤 되면 아마 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중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해 주십시오. 특히나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간에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항상 첫 대가 올려드립니다. 들어오시면 거기서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그냥 분양 있으면 그 분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야기 나누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광고하는 공간 아니고 들어와서 욕하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공간. 그러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여하튼 뭐 여러 입장에 따라서 여러 견해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분양가 중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이런 게 더 좋은지 그리고 뭐 기축도 많이 비교해 드리잖아요. 분양가 중개 해드리면서 그 신축 들어왔는데 주변 많이 비교하고 그 아파트는 어떻다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세제 개편은 강화 쪽보다는 완화되는 쪽에 포인트를 갖다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수도권 서울시장이 미칠 영향이 클 것 같다. 중저가 시장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